대단원 3단원 독서의 방법 할게요. 교과서 74쪽입니다. 이 단원은 독서의 방법이라는 대단원이 있고, 글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렇게 5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잘 보일 걸로 생각되네요. 이제 잘 보이죠? 사실적 읽기의 개념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활동은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사실적 읽기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제 드러난 정보대로 파악하는 것. 자기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주장대로 글을 읽지 않고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적 읽기의 방법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한다. 첫 번째, 중심 내용은 글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을 말한다. 글은 단어와 문장, 문단 등의 단위들이 모여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비로소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글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먼저 그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화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 다음 그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중요도와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표로 정리되어 있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글은 여러 단위가 모여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루는데 이를 글의 구조로 한다. 글마다 개성적인 구조를 갖추기 마련이지만 글의 종류에 따라 유형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설명적인 글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서사적인 글은 사건의 흐름에 따르는 구조를 갖는다 라는 예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읽는다. 는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를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 전개 방식은 대체로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서 유래하지만 때로는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글에 따라서는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와 같은 서술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가져온 글은 이규보의 이옥설입니다. 그죠? 이 설의 양식의 특징이 있잖아요. 집을 수레하면서 얻게 되었던 깨달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설의 양식의 특징이 있죠. 자, 이 설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이 주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행랑채죠. 행랑채를 수리하는 일.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 되겠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얻은 깨달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봐야겠죠.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3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집을 고쳤다는 얘기야, 그지? 그 중에 2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나머지 1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1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어. 이 느낀 것이 뭐겠어요? 깨달음이겠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 그지? 첫 번째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것.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죠?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그러면 첫 번째가 사람의 몸에서 잘못을 고치는 일.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했으니까 나라의 정치에서 잘못을 고치는 일에 해당하겠죠. 계속 볼게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자,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집을 수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대상에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집을 수리하는 일에서 얻은 사유를 사람의 몸과 나라 정치에 적용하는 이 방식을 쓰고 있어. 그죠? 무슨 방식? 맞아. 유추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유추의 서술 방식을 활용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나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한 그림을 알 수 있다. 유추라는 서술 방식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유추는 이것이다. 유추는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집을 수리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확장해서 정치,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커피 이야기라는 다음 글에서 중심 내용, 글의 구조,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그죠?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주는 어떤 그 각성 효과 때문에 계속 마시게 되는 약간의 중독성이 있죠. 자,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짜잔, 이제 내용을 볼게요. 커피의 가공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에는 글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인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구분된대. 뭐와 뭐?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 그럼 같지 않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에 매달린 체리, 커피 열매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르는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황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이런 커피는 말리고 볶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 그러면 이 글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치. 이 가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도 가공 방식,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단락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단락 좀 꼼꼼히 읽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일단은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돼. 그치? 한번 읽어볼래? 그치? 그래서 조금은 흥미로운 어떤 비유가 필요하죠. 여기서도 어떤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비유 중에 유추의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어떤 핵심 제재, 그죠?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정리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내용,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생물학적인 그죠? 커피와 그 다음에 유사하다고 했어, 그지? 생물학적 인간과 유사하다 이렇게 봤잖아요. 커피가 그대로 그지? 생두 그대로. 이게 생물학적 커피라면 얘를 가공을 해야 그죠?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 거지. 생물학적 인간도 그지?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으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만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어떤 사회화된 인간이 되듯이 커피도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된다. 이러한 어떤 유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 커피의 이제 가공 방식은 이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광펜 한번 써볼까요? 건식법은 단순하고 그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래. 여기 이제 건식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크게 이제 분류의 방법을 두 번째에서 분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첫 번째 단계는 건식법의 첫 번째 단계는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것이다. 수확하는 방법은 커피 농장의 규모, 시설물, 위치, 재배하는 커피의 품질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을 거쳐 키즈를 통해서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것으로 선별한다. 먼지, 흙, 나뭇가지 등 이물질은 바람에 날려 제거한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과정을 그죠? 설명하는 거예요. 단계, 절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전개 방식을 과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또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이는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 말리는 광경과 흡사하다. 그지? 그게 비슷하대. 가을에 고추 말리는 거 비슷해. 그지? 요것도 하나의 그 유추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비유 중에 이제 유추가 있는 것이죠. 체리의 건조와 고추의 건조가 비슷해.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 수분을 머무를 때까지 이렇게 12.5%의 수분을 머무를 때까지 이게 최적이래. 12.5%의 수분. 이런 거 뭔가 그래 사실적 이해를 물어볼 때 그죠? 나올 수 있겠죠? 2, 3주간 말린대.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도 말린대.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그러면 유추도 있지만 그죠? 비교도 있고요. 그래서 기후와에 따라서 건조 기간이나 방법이 달라져.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또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대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비교와 대조는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제 네 번째 갈게요. 네 번째 건조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래. 가장 중요해. 뭔가 중요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한 번 더 건조 작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서 운송하는 동안은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고 덜 말리면 체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서 품질이 떨어져.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는 아까 그죠? 12.5%의 수분. 그래서 체리의 최적의 상태는 12.5%의 수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한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낸 후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그러면 여기서 분리하는 거야. 생두를 체리에서 분리해. 그 다음에 선별하고 포장해. 이거죠. 그죠? 생두 분리한 다음에 선별하고 포장한다. 값싼 로부스트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바르면 돼.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하이티, 파라과이산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부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식법에 대한 이야기. 나눈다면, 그지? 나눈다면 여기를 중간 1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 넓은 데다 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건식법의 과정과 방법. 체리 수확하는 것이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세척 및 분류예요. 세 번째는 건조 작업.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였어요? 건조 작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보관한다고 했죠? 사일로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뭐 했었죠? 생두 분리. 생두 분리하고 선별 포장해서 보관한 게 아니라 사일로에 보관했다가 공장에서 기계 사용해서 생두 분리하고 그리고 선별 및 포장.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습식법. 이제 건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습식법 가겠습니다. 자, 습식법. 형광펜 다시 칠해줄게요.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지? 생각해봐요. 아까 그 건식법은 비용이 덜 들고, 이제 손이 덜 가는 방식이라고 했어. 네?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 많은 양의 물, 그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야. 건식법과 비교,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습식법은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건식법은 그지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방식이었고 값싼 로부스타 커피를 가공한다고 했죠. 이게 차이점이겠네요. 여기도 수확한 체리는 그랬으니까 체리부터 수확하는 거야.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작업을 거친다. 세척하고 분류하는구나.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그랬어. 이 과정이 여기 있지, 그렇지.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래. 그지?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 그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 했으니까 별표 하나 해둘게요.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서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 나가고 생두가 분리된다.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체리에서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면 생두를 분리해내는 방법과 똑같아요. 아까 건식법에서도 생두 분리 있었잖아. 그치? 마지막 단계에서 선별 및 포장하기 전에 생두 분리했었죠. 여기서도 생두를 분리하는데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된대. 여기 습식법은 생두 분리를 빨리 해요. 세척 분리하고 생두 분리하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분리해. 그 다음에 다시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쳐. 끝이 아니야. 그치? 그럼 아까 아까 세척하고 분류했는데 또 다시 분류해. 분류를 몇 번 하는가, 세척을 몇 번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죠. 자, 습식법의 과정과 방법도 뒤에 이어진 내용 다 하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 원두를 보니까, 그치? 진짜 커피 같다. 커피 열매 체리를 볼 때랑 이 원두를 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체리를 볼 때는 약간 커피 향이 안 느껴지는데 이 원두를 보니까 커피 향이 막 느껴지는 느낌이 들죠.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깨끗이 세척돼. 그지? 세척되는 과정을 또 거쳐. 다시 한번 그랬어. 그럼 아까 세척 분류했는데 또다시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가 또 발효된다. 이 발효 과정. 이 발효 과정은 건식법에서는 없었거든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에 남아있던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된다. 발효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대. 잘못하면 불쾌한 어떤 신맛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 걸린대. 이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는데 미끈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면서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과 같은 느낌이 난대. 사실은 이게 여기가 지금 원두가 그림이 그죠? 그림에 여기 원두 있는데 79쪽 아래에 보면 생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두 상태인 거야. 이때 발효를 거친 생두야, 그치? 이때 원두 그림이 여기 있는데 이 생두는 79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건 로스팅을 거치기 전에, 그죠? 그 생두야. 그 사실은 생두가 먼저 나오고 원두 그림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78, 79쪽 그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8번째 보겠습니다.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여기 생두의 알도 다시 한번 세척돼. 그런 문제. 습식법에서 세척은 몇 번 나오나? 몇 번 해야 되는가? 체리 수확하고 나서 세척 분류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2차 분류하고 또 세척했어. 그 다음에 또 발효하고 또 세척해. 그지? 그러니까 세척이 몇 번이야? 세척이 3번 나와요. 그죠? 3번째 세척이야, 이게. 요게 2번째 세척. 요게 3번째 세척이야. 첫 번째 세척은 6번째 단락에 나왔습니다. 내용 계속 볼게요. 이때 생두는 약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대. 이상적 수분 함유량은 12.5%였어. 그지? 이거 계속 나왔었잖아. 아까부터. 그지? 12.5%로 낮추기 위해서 햇볕 또는 드라이어 사용해서 생두를 건조한다. 햇볕과 기계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햇볕에서 말릴 때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넓은 콘크리트판이나 돗자리를 사용한다. 생두를 2에서 10cm 두께로 펼쳐놓고 자주 뒤집어서 골고루 마르도록 해준다. 고추 말리듯이, 그지? 8일에서 10일이면 말리는 작업이 끝난다. 거대한 커피 농장에서 수확한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그지? 이게 건조 작업이네. 건조 작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드라이어가 있어야 된대.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막에 쌓여 있어서 영어로 막을 의미하는 파치먼트를 붙여 파치먼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구나. 그런데 이때도 뭐야? 아직도 생두야, 그지? 생두예요. 아직 그 짙은 갈색의 원두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중간 2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 2. 중간 2는 이제 습식법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습식법의 과정과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법의 과정과 방법. 중간 2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체리를 수확하는 거 있죠. 그지? 똑같아. 건식법도 체리 수확이었어. 그지? 체리부터, 열매부터 이제 따야 되잖아. 열매부터 수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지요? 여기까지 똑같아. 그지? 세척 및 분류였어요. 세척 및 분류. 세 번째, 가장 큰 차이점. 그지? 건식법에서는 마지막, 그죠? 선별하고 포장하기 전에 생두 분리했는데 얘는 생두 분리해. 여기서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그랬어. 그지? 과육 제거.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생두를, 그지? 분리하는 거야.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다 떨어져 나간대. 그러면서 그리고 생두 분리되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맞아. 또 분류해. 더 과정이 더 복잡하고, 그죠? 돈이 많이 든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2차 분류해. 2차 분류. 그 다음에 또 세척해. 세척. 발효 과정이 건식법에서는 없었잖아요. 그죠? 발효 있었어요. 발효 다음에 또 세척해. 그 다음에 건조해. 건조 작업은 건식법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세척을 3번 합니다.
건식법에 비해서는 꽤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가공하는데 이용한다 라는 내용 기억해두면 되겠죠? 건식법과 습식법의 얻은 생두는 아직까지 생두예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대. 이 생두는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서 솎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중간 3이라고 할게요. 이 중간 3에서는 큐어링의 과정과 방법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것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다. 회백색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또 아직까지 생두야.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 원두가 된다. 그지? 이 과정을 거쳐야 이제 원두가 되는 겁니다. 로스팅이란 로스팅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죠. 생두를 12분에서 20분간 섭씨 180도에서 250도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캐러멜화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캐러멜화, 그치? 카라멜화, 그치? 카라멜. 이거랑 뭐가 비슷하냐면, 맞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요거 세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차이점 무엇인가? 체리는 뭐였어? 커피 열매였죠. 커피나무 열매고, 그 다음에 생두, 그죠? 생두는, 그지? 이게 체리에서 그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 것이지. 그죠? 그 다음에 원두는 생두를 로스팅하면 그죠? 원두가 된다고 했죠? 생두를 로스팅하여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 왔어. 고생했어. 자, 오른쪽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캐러멜화는 이 캐러멜화, 그지?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뽑기. 이거랑 비슷하다. 그치? 예, 비슷해. 요거랑 비슷하다.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죠?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그치? 불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캐러멜화이다. 그죠? 달고나 생각하면 되겠지.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데, 그지? 아, 그렇구나. 로스팅은 9가지 강도로 나뉘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황토색부터 검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 또, 커피를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로스팅은 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다.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4라고 볼 수 있겠죠. 로스팅의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가공 과정을 쭉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이 빠지신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는 세 줄로 아주 급박하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한다. 인간이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끝!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전달되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여기까지 할게요. 커피 마시러 가야겠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